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재적 영토관과 영토 역사의 축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인간은 누구나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정도로 이 부동산하고 관계가 많은데, 개인이 부동산에 관련돼 갖고는 관심이 많은데 국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 부동산이 바로 영토입니다. 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하고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영토 축소의 역사를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잠재적 영토관이라는 말을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 잠재적 영토관이 우리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데 무지무지 중요한데, 과연 이런 잠재적 영토관은 어떻게 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영토가 엄청나게 축소가 됐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축소가 됐느냐, 크게 오늘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내과학대학원 대학교의 국토관리학과의 교수로 있고 한국역사영토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이런 영토 문제를 갖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찾아야 될 땅 간도 있죠, 연해주 있죠, 그리고 대마도 또 찾아야 될 땅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켜야 될 땅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도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 영토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해양 영토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제7광구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문제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죠. 북한 토지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북한에서 월남을 할 때 상당히 이 토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토지 대장 이런 거 많이 갖고 나왔는데, 과연 이런 문제들의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저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하고 함께 한러 공생론과 베링 해협에 관한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땅, 찾아야 될 땅인 어떤 연해주 문제라든가 이런 북방 영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갖고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 시작이 과연 한반도는 뭐고 그 부속 도서는 뭔가, 그리고 이 앞에 이런 말이죠. 대한민국 영토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토와 국토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 속에서 영토는 뭐고 국토는 뭔가, 그리고 그 부속 도서는 뭔가,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우리가 고토를 회복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영토와 국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 있습니다. 국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법에서 정한 한국의 땅을 국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정한 우리 국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위에 있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를 우리 국토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할 때 영토라고 하는 것은 그 국토 중에서 법이 정하는 나라 땅 중에서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를 영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휴전선까지가 우리 영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국토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국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 선까지를 국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와 국토는 틀리고, 이 국토에 붙어 있는 우리 영해 내에 있는 모든 영해 바깥쪽까지 있는 이 섬들을 그 부속 도서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한반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한반도라는 개념은 사실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100년도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론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교과서부터 해갖고 이 한반도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 언어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 이 한반도라는 용어 자체는 버려야 될 용어입니다. 쓰레기 같은 용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다니까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쪽이 어딥니까? 백두산 뒤에 신시를 두고 배달국을 만들고 뭐 아사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백두산 중심에서 우리 문명이 탄생을 하고 시온의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어떤 백두산 인근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도 국가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는 대륙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륙을 갖고 대륙사관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역사는 자꾸 이 반도 사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땅을 갖고 얘기를 할 때도 거기다가 반도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한반도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반도 내에 가둬놓는 언어를 우리가 쓰는 게 아닌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반도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법률적으로 국토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 압록강과 두만강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한반도라고 하는 개념이 어딥니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까지가 국토이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용어 대신에 뭘 써야 되죠? 대한국토다 이렇게 불러야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반도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대한국토라는 용어를 쓰면 좋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가지고 거기를 한반도라고 우리 스스로 가둬놓느냐. 예를 들어서 1745년에 만들어진 이 키친 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압록강과 두만강선입니다. 근데 이까지를 키친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굳이 한반도라고 말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까지를 한반도라고 하면 안 됩니까? 꼭 우리가 얘기할 때 압록강 두만강선을 한반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하면은 우리가 압록강과 두만강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크게 2번 나오게 됩니다. 이 청나라가 유저변책을 만들 때의 강도 해명 때죠. 봉금지대를 만들어서 조선의 땅을 압록강과 두만강 미만으로만 보라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선이라고 하는 건 간도협약선입니다. 간도협약을 맺을 때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땅을 협약을 통해서 간도 협약을 통해서 청나라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한반도로부터 간도 협약선인데 우리는 그 간도 협약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라고 스스로가 반도를 밑에다 놓고 축소시켜 갖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 키친 지도만 보더라도 이까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까지를 한반도로 봤고 이건 당빌 지도입니다. 당빌 지도에서 봤을 때도 바로 이 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선입니다. 지금 여기 저 검정색 이렇게 금이 쳐져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뭐로 써 있는가? 평안도 이렇게 글로 써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 윗선까지가 대한국토로 인식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압록강과 두만강선을 우리 영토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반도에 관련된 사관을 버린다라고 너무나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관을 버리지 못하는 게 용어서부터 우리는 늘 언론이나 방송파면 언론이나 이쪽에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한반도라고 하는 용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인식 속에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3조가 저는 뭐 늘 이 운동을 영토학자로서 운동을 하는 게 헌법 제3조를 버려야 된다. 왜 버려야 되느냐? 이 헌법 제3조라고 하는 게 우리 땅을 한반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속에 가둬놓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한반도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있는 헌법 제3조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은 재헌국회 시절입니다. 재헌국회 시절에 김기식 의원 등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스스로
조국의 강토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헌법 조항에 있는 영토 규정을 갖고 오자고 했어요. 상해 임시정부의 우리 최초의 헌법 제3조도 바로 영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그 고유한 반도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유진호 박사가 중심이 돼갖고 최초의 이 헌법을 만들 때에 김규식 선생 이런 의원들은 절대 안 된다. 우리 고유의 판도로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하는 걸 갖고 오느냐. 즉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 반도라고 하는 게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반도인이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대륙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최초의 이 반도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역사에는 반도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서 밑에서 대륙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반도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정한서를 만들 때 최초로 조선반도라고 하는 용어가 써져 있는데 이 헌법 제3조를 만들 때에 이 조선반도 대신에 조선을 빼고 한자를 넣어서 한반도라고 하자. 이게 이제 그 초대 그 재헌국회에서 장병식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병식 의원이 제안을 하니까 김기식 의원들이 말 안 된다. 왜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영토 규정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데 왜 한반도라고 압록강 두만강 밑에도 우리 가두느냐. 여기에 명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기록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재헌국회 시절에 이 헌법 제3조를 만들 때 토의하는 과정에 속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김기식 의원이 이렇게 연설을 하죠. 반만년 역사를 통해 우리의 영토를 반도라는 말로 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외적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민족을 모욕하고 우리의 영토를 자기 나라 영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반도라고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신중히 이 반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3천만 민중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3천만이 될는지 100천만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영토는 고유한 반도라 그러면 장차 어떠한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영토는 고유한 판도라고 하였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기식 의원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고유한 판도가 어디입니까? 고조선이 있던 땅, 그 이후에 고구려하고 발해가 있던 땅, 그게 우리 고유한 판도입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가 아니라 우리 고유한 판도로 한다. 우리 역사 속에 나와 있던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을 우리 영토로 규정한다. 법률적 영토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은 장차 여유가 생길 때 그 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뭐 투표를 그 당시에 했는데 국회의원은 171명 중에서 106명이 찬성하고 13명만이 한반도 용어를 쓰는데 반대를 해갖고 지금 현재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갖고 대한민국에서 한반도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이 헌법 제3조라고 하는 이 조항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잠재적 영토론입니다. 이 잠재적 영토론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반도에 관련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잠재적 영토론이라고 하는 게 영토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잠재적 영토관이란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토의 범위를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눈을 감고 제가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립니까? 압록강, 두만강 해갖고 이 제주도까지 그리죠. 이게 바로 잠재적 영토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보고 우리나라 지도 그리라면 휴전선 밑을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압록강, 두만강서부터 해갖고 저 목포, 해남까지 그리고 제주도를 그리고 조금 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울릉도하고 독도까지를 그리죠. 이게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영토의 인식을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하고 이스라엘의 잠재적 영토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의 잠재적 영토관에 통한 인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죠. 유대 민족은 뭐 기원전 17세기경부터 쭉 나와서 그중에서 2000년의 역사가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기원전 13세기경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야훼 신앙을 확립을 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해산을 합니다. 이산을 하게 됩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지죠.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18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서름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이산돼 갖고 살았지만은 자기 나라는 없지만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은 그리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살던 땅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1800년 동안의 나라가 없었지만은 늘 잠재적 영토가는 저기가 바로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파란색이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하얀 부분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자 지구고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하지만 늘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18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잠재적 영토관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걸 다시 찾는다고는 불가능하죠. 지금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영유권이 미치는, 주권이 미치는 곳은 휴전선까지입니다. 이까지가 우리가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의 땅인데 실제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죠? 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바로 잠재적 영토관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잠재적 영토관이 그럼 이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도 협약이 맺어지면서 이 압록강과 두만강 선 이남이 어떤 하나의 우리의 잠재 영토관 속에 머릿속에 들어왔고 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잠재적 영토관 속에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라가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디아스포라가 가능했던 게 잠재적 영토관을 갖고 있어갖고 여기가 늘 우리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우리 땅으로 인식한다고 하면은 그 의외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살던 고토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땅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데 우리 어떻게 찾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땅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잠재적 영토관은요, 국제법적으로는 국토가 아닙니다. 또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언젠간 차지해야 될 민족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언젠가는 차지해야 될 민족의 땅의 상한선을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외에 있는 북방 영토에 대한 고토는 영원히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입니다.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입니다. 민족 문화가 미치는 영역까지가 우리가 차지해야 될 우리 민족이 역사가 살아있고 선조들의 얼도 살아있고 그 문화가 살아있는 그까지가 잠재적 영토관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선조들이 살았던 영역으로 문화와 얼이 있는 지역이 잠재적 영토관입니다. 즉 아까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줬지만은 전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 이 인근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선조들의 문화와 얼이 거기에 다 살아있다라고 늘 느꼈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게 잠재적 영토관으로 각 유대인들의 머리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있었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영토를 고토를 회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재적 영토관을 제대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시를 하는 이 지도가 바로 잠재적 영토관에 의한 지도입니다. 즉 문화,
문화주권이 역사의 범위입니다. 문화주권 범위가. 즉 우리 한민족이 살았던 데는 한민족의 문화가 있겠죠. 그 문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 살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땅에 있는 역사는 누구 역사겠어요? 당연히 우리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만이 언젠가는 거기를 고토 회복을 할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이게 잠재적 영토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이쪽에 연해주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우리 대부분의 고조선 영토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만주 지방. 그 만주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주라고 하는 개념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진화의 역사죠. 진화의 역사에서는 자기 나라 역사가 아니라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만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주국이 차지했던 대부분의 땅과 그 연해주 일대를 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우리 한반도가 연결한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압록강과 두만강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이 연해주 넓은 땅과 만주의 넓은 벌판을 언젠가는 차지해야 된다. 왜? 여기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제가 얘기하는 대한국토에 있는 문화가 여기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 얘기는 같은 민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민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민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민족이 거기 살았다. 그 문화가 거기에 있다. 그 나라, 그 민족의 역사다. 그 민족의 땅이다. 그래서 문화주권과 영토주권, 역사주권은 3주권은 일치를 하는 겁니다. 문화주권과 역사주권, 영토주권, 이 세 개의 주권은 같이 함께 간다. 그런 범위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지도를 그려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뭐 그렇고 늘 이렇게 지도를 바로 그리자. 머릿속에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이렇게 인식해라.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하는 건데 이게 뭐 제가 하루아침에 뭐 임의대로 막 그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대종교를 만들었던 김교현 선생님 아시죠? 김교현 선생의 배달족 지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배달족 지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잠재적 영토가 똑같고 이거는 우리만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일본국의 역사에 봤을 때도 일본군도 배달족의 지도를 그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랬는데 아까 그거하고 뭐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키워 나왔는데 뭐 이런 개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이 잠재 영토관이 비단 우리뿐이 아니라 제3국에서도 이 위의 고토는 배달족이 살았던 곳으로 인식하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근거를 갖고 우리가 잠재적 영토관 지도를 만든 거니까 이런 지도를 널리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고조선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고조선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고조선 지도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잠재적 영토관의 지도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저런 지도를 뭐 대충 이렇게 그려갖고 만들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조선 지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즉 아까 얘기했던 고조선 지도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고 영토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상고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 영토론에 의한 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문화 영토론을 갖게 되면 이 문화 영토론이 중심이 된 게 바로 우리 잠재적 영토관 지도고 여러분들이 흔히 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고조선의 영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 영토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먼저 이 들어가기 전에 쉽게 설명을 하고 문화 영토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각 민족마다 문화는 틀리죠. 일본의 야마토족의 문화하고 진화의 한족의 문화, 우리의 배달족의 문화는 다 틀립니다. 문화는.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문화는 뭐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건축 문화 있죠. 장례 문화, 무기 문화, 음식 문화, 의복 문화, 각이 사람이 살던 흔적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에 있는 야마토족이 살았던 문화하고 우리 배달족의 문화하고 이쪽에 한족의 문화는 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민족이 살았던 문화의 영역까지가 누구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토 주인입니다. 그 살았던 그 영토 주인이 살았던 거를 하나의 고고학적이나 문헌적으로 나왔던 게 바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록이 없는 문화들이 많이 있죠. 기록 이전에.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본다라고 하면 고조선의 뭐 지도가 뭐 어디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고조선의 지도를 만드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복 문화가 출토된 점을 다 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 장례 문화는 어떻죠? 완전히 틀리죠. 일본 같은 경우는 백제 문화를 받아갖고 온간식 묘를 쓰고 우리는 석관식과 목관식을 쓰고 저쪽에 한족은 토광묘입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럼 우리 한민족이 썼던 그 석관묘나 토관묘가 목관묘가 나왔던 들 다 분포도를 점을 찍고 특히 무기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틀립니다. 무기는 서로 교환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썼던 무기가 어디예요?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나왔던 데를 점을 다 찍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 문화 얘기할까요? 우린 개고기 먹었습니다. 중국은 한족은 개고기 안 먹어요. 개고기 뼈가 익혀져서 나왔던 게 있으면은 그건 우리 선조들이 살았죠. 연해주 쪽에 가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찍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 문화 얘기할까요? 절대 한족이나 같은 위도상에 있어도 야마토족은 온돌 문화가 없어요. 온돌 문화는 우리 한민족만 갖고 있는 특유한 건축 문화입니다. 온돌 문화가 나왔던 데를 분포도로 다 찍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화라고 하는 건 그 민족이 공통적으로 쓰는 몸짓 생활의 언어가 문화잖아. 그죠? 그거를 분포도를 다 점을 찍어 보다 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각종 문화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선을 쭉 외곽선을 그으면은 그 안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민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형 토론입니다. 그 문화의 주인은 틀림없이 그 땅의 주인인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민족이 살았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역사는 그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문화주권과 영토주권과 역사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네들이 동북공정을 가지고 진화해서 얘기를 해갖고 자기 나라 땅이라고 우기더라고 하더라도 그 문화는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게 이 문화형 토론을 갖고 접근을 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상고사의 문화형 토론에 대한 강력을 만든 걸 한번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형 토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내의 문화 활동을 한 흔적이 토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문화 활동을 했죠. 거기서 먹고 입고 집 짓고 그다음 문화입니까? 거기에 활동한 흔적이 토지의 주인이죠. 자기 땅이니까 거기다 집 지었죠. 그다음에 용어의 개념은요. 이게 이 문화 영토론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나왔나? 1981년도에 나왔어요. 이 고려대학교 홍일식 교수가 영토문제 연구실을 발족한 데 기념 학술 강연회를 하는데 그 강연회에서 새로운 문화영토의 기념과 그 전망이라는 제목을 내놓으면서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 문화영토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영토론의 개념을 정립을 하면 인간과 특정 지역 간에 발생하는 인간과 특정 지역, 그 사람이 살던 특정 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문화활동이 어떠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문화영토로 발생, 변경, 소멸하는가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을 탐구하는 분야 이렇게 해갖고 학문적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문화영토로는 어떤 특정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문화의 주인이 토지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주인이 토지의 주인이다. 만약에 한반도하고 같은 문화가 북방 영토에 그 문화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화는 동일 민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역사는 바로 한반도 내에 있는 역사하고 동일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게 문화영토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뭐 얘기했던 주거 문화부터 볼까요?
중국은 어떤 문화죠? 입식 문화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예요? 좌식 문화죠. 완전하게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입식 문화입니다. 그래 한반도는 좌식 문화고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래 요한 문명권의 온돌 문화가 생성이 됐는데요. 한반도 전체가 남방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했다. 즉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저 북방 추운 데만 사용한 게 아니라 제주도에도 온도를 사용한다. 해남이나 이런 남쪽 지방도 온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시베리아에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그럼 거기는 우리 한민족이 안 살았어요. 그럼 거기에는 저 온돌이 있나요, 없나요? 온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온돌이 건축 문화에서 온돌이 있는 데까지의 어떤 그 분포도를 찍어 놓으면 그까지 우리 민족이 살았다라는 얘기고 우리 민족이 살았으니까 우리 민족의 땅이죠. 우리 영토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던 역사는 우리의 역사다. 이게 바로 문화영토론입니다. 그래서 온돌은 뭐 장갱, 화갱, 난돌, 연돌, 구돌 있는데 19세기 이후에 온돌이라는 말로 하나로 이렇게 정착이 되고요. 방의 일부분만 구두를 놓는 쪽구들도 있고 이 연해주 쪽에 가면은 옥저인들이 주로 사용했는데 발해 쪽에서 이렇게 주로 썼던 쪽입니다. 문헌상 뭐 온돌의 최초의 기록은 서기 500년 초에 역도원이 쓴 수경수의 포구수란 강물의 수원을 적은 글에 온돌이라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데 고구려의 온돌은 구당서에도 고구려의 온돌 문화가 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영토 문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요한 문명의 발굴 현장에 보면 온돌 문화가 구들 문화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발해 시대에 이건 쪽구들입니다. 그 옥저지방 지금 연해주 쪽입니다. 그쪽에 보면 이 쪽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의 야마토족 이런 거 없어요. 중국의 한족 없습니다. 유럽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고유의 문화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제주도부터 저 꼭대기까지 있어요. 그 꼭대기까지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고조선의 강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거 문화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 장례 문화 아까도 얘기했죠. 고인돌 분포가 고조선 강역으로 우리 문화 영토다. 자, 완전하게 틀리죠. 우리 고대 매장 문화는 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는 주로 석관묘하고 목관묘를 씁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 백제 문화권에 보면 옹관묘가 나옵니다. 우리 일본 야마토족은 우리 백제 문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일본 전체는 어디를 뒤져도 석관묘는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대마도가 어디 땅이냐고 물어요. 대마도가 어디 땅입니까? 그래, 우리 한국 땅이다. 그럼 뭘로 증명합니까? 문화영 토론으로 증명하면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대마도 내에 일본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면은 일본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장례 문화에 보면은 거기에 한 360개 정도의 이 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95% 이상이 석관묘 내지는 목관묘입니다. 대부분 석관묘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 일본 문화가 살았다라고 하면은 무슨 묘가 나왔을까요? 옹관묘가 나왔겠죠. 옹관묘 한 3개인가 4개뿐이 안 나옵니다. 나머지가 전부가 뭐냐면은 그게 나옵니다. 석관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족 같은 경우는 토광묘를 씁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 따라서 장례 문화는 완벽하게 틀리는데 우리의 전통 방식 당연히 이제 석관묘, 목관묘인데요. 우화량의 홍산 문화를 뒤져보면은 대부분의 거기에 석속성 유적에서 석관묘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아무리 중국이 지나가 자기네네 땅에 우긴다고 하더라도 우겨집니까? 거기 옛날에 누가 살았느냐?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대한국도 내에 살았던 사람과 같은 문화권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더라. 장례 문화를 보니까 누구 땅이에요?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한민족이 살았다. 배달족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배달족이 살았으니까 그 산 사람이
땅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 영토냐, 한국 영토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영토주권하고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이런 개념을 본다면 이 장례 문화도 그렇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우아량 적수총에서 나왔던 게 전부 이런 적석총입니다. 이 석관묘라고 하는 거죠. 이 고인돌의 분포를 본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이쪽에 그 남해 안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위쪽까지 있는데 이까지가 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문화권의 장례 문화를 갖고 있다. 누구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문화주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그릇 문화와 무기 문화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릇 문화도요. 이 야마토족하고 한족하고 우리 배달족하고는 그릇 문화가 완전히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무기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완전하게 틀립니다.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틀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동기 시대 고조선의 전형적인 유물이 뭐 최근에 발견된 게 미송리 질그릇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뭐 언론에서 봤을 거예요. 그게 우리 한반도하고 그쪽에 같은 곤역 내에서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석관묘가 출현을 하고 석관묘를 뒤집어낸 그 속에 무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이 교역이 가능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무기는 교역을 안 합니다. 무기를 교역 안 한다. 무기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무기는 절대 절실하게 그 교환을 하지를 않는데 아까 제가 대마도 얘기했잖아요. 대마도가 왜 한국 땅이냐? 간단합니다. 일본 야마토족이 갖고 있는 칼하고 우리 민족이 배달족이 쓰던 칼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대마도에서도 적석총 이런 석관묘에서 많은 유물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본이 쓰던 화살촉이나 칼 같은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 한반도 내에서 쓰던 비파형 동검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은 거기가 누중 문화였다는 거예요. 우리 배달족의 문화가 대마도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마도에 우리 배달족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살았다는 얘기고 그 땅은 그러면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얘기고 그 역사는 우리 역사라는 얘기예요. 좀 이따 뒤에 보면은 언제 어떻게 그 대마도를 뺏기느냐라고 하는 어떤 방법에 뺏기느냐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되게 뺏깁니다. 반드시 찾아야 될 우리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잠재적 영토관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찾고 못 찾고가 결정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잠재적 영토관이라는 말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한반도 중심으로 고조선 강역까지만 분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널리 알려진 부분인데 바로 이 지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 점점점 찍힌 게 뭐 자세히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비파형 동검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이에만 나왔다라고 하면 우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한반도 이 제주도까지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쪽에 올라가거나 이쪽에 그 한족에 살았던 밑쪽으로 내려가면은 비파형 동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기의 주인이 그 땅을 지배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지금 비파형 동검이 나왔던 데까지 그 분포도까지가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 잠재적 영토관을 인식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의상도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딱 보면 중국 의상 요즘에 한푸 뭐 한복 이런 문제 갖고 얘기가 많이 나와 갖고 많이 뭐 좀 화가 나고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도 우리 한복을 입고 나와 갖고 우리 화가 난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이 의복 문화도 야마토족이 갖고 있는 일본 의상 문화하고 우리 배달족이 갖고 있는 의상 문화하고 한족이 갖고 있는 의상 문화는 완전하게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배달족이 갖고 있던 의상 문화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특징을 잡아갖고 그 특징이 야마토족이나 이쪽에 한족에는 없는 의상이 예를 들어서 발견이 됐다. 그 분포도까지가 우리 민족이 살았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머리 양식에 따른 옥고, 그다음에 고조선 변, 책,
절풍양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뭐 이런 그 역사가 아니라 이 강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우리 문화였다라는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 이제 그 표지유물이라고 하는데요. 신라나 가야 백제까지 다 그 같이 분포됐던 의복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복식은 달개 장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뒤에 사진 보면은 달개 장식이 어떤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달개 장식이 나왔다. 무조건 우리 문화입니다. 이 야마토족이나 한족에는 달개 장식이 없어요. 절풍 문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구려의 불꽃무늬 금관 달개 장식입니다. 저쪽에 있는 게. 저거는 우리 배달족에만 나오는 의복 문화예요. 그래서 이 뭐 여러분 홍산 문화에 가면은 없고 이게 고조선의 복식 문화인데 이런 개념이 어디서 분포가 되느냐. 지금 여기 점점점 찍힌 게 전부 뭐 가락반지, 그다음에 그 뭐 청동 장식, 단추, 나무 모양 잎의 장식, 뭐 이런 어떤 우리 배달족만이 갖고 있는 의복 문화. 이쪽에 한족이나 야마토족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의복 문화가 출토된 곳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장례 문화, 무기 문화, 뭐 의복 문화, 건축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오버랩을 시켜보면 분포도가 쭉 나와갖고 공통적으로 있는 제일 바깥선을 긋게 되면은 그게 누가 살았던 곳이죠? 바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이고 그 개념에서 접근의 그 선을 그은 게 바로 우리 고조선의 지도다. 이렇게. 고조선의 지도가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으니까 선조들이 살았던 흔적은 문화고 그 문화를 향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인이었다라는 얘기고 그 토지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요까지 얘기를 잘 살펴보면 어떤 게 나오죠? 문화주권은 영토의 주권이고 영토의 주권은 역사의 주권이다. 그래서 3주권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영토론을 좀 더 확대를 해갖고 본다라고 하면은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홍희식 교수가 이거 처음 쓴 말인데요.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경제영토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문화영토론하고 경제영토론은 틀립니다. 이건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 LA에 가면은 우리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그 달러가 아니고 원화로도 교환이 됩니다. 거기서 버는 돈들이 어디로 오죠? 우리 한국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경제영토라고 하죠.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이라고 합니다. 이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이 가장 크게 많이 하는 민족이 이 차이나 쪽이에요.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나 차이나타운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약 780만 명 정도가 재외동포로 있는데 사실 우리 재외동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의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특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이 조선족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아주 그 나쁜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 고토 회복을 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780만 명의 재외동포 중에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국을 미워하거나 이 민족을 불인정할 때 우리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세요.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좀 약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늦게 선진 사회가 됐다고 해갖고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 사람들을 야치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우리 땅을 고토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 조선족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재외동포로서 바로 이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다. 우리가 너무 어려웠을 때 하와이로 이민 갔던 많은 선조들이 거기서 달러를 보내갖고 그걸 갖고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걸 갖고 우리의 민족이 성장할 수 있었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런 어떤 개념이, 그 개념이 지금 현재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이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코리아타운입니다. 그게 언젠가는 언제 지금 현재도 어떤 하나의 경제 영토의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영토론을 확장시켜 본다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제 영토 개념에서 이 봐야 되는데요. 민족사적 생활 영토로 인정하고 정책 수립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이제 이 잠재적 영토 간에 관련된 인식이 우리가 되게 필요한데, 지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공간 개념에서 시간 개념의 영토 인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과거 영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아까 국제법적으로 우리 게 아니고 우리가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영토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넓은 북방 영토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가질 때 저기가 우리 땅이었어. 우리는 언제나 차지해야 될 땅이야. 아까도 몇 번 강조했지만 그래갖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만들어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젓하게 지금 국가를 다시 수립해갖고 민족이 다시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개념을 도입을 했다. 문화영토론에 의한 새로운 영토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영토론을 제대로 가지면 동북공정 논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동북공정은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게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침탈입니다. 역사 침탈을 통해 갖고 그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만들어 갖고 두 개의 침탈을 하죠. 첫 번째 문화 침탈을 하고 두 번째 무슨 침탈을 해요? 영토 침탈을 합니다. 역사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고구려 문화를 자기네 문화로, 자기네 지방사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고 가꾸감으로써 고구려가 있었던 데가 어디까지예요? 한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강까지가 고구려 역사인데 그걸 갖고 감으로써 이 사람들이 제일 노리는 게 뭐예요? 문화 침탈입니다. 아까 내가 문화 주권 얘기했잖아요. 문화 주권이 바로 영토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진화라고 하는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저는 뭐 사실 중국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진화라고 쓰는데 세계 공용어가 사실 진화예요. 진화가 뭐가 됐어요? 진화가 차이나가 된 거예요. 우리 고구리가 뭐가 됐어요? 코리아가 됐잖아요. 고구리가 코리아가 되듯이 진화가 차이나가 된 거예요. 진화는 뭐예요? 진나라예요. 진나라. 통일국가 진나라에서 진화가 나오고 진화에서 차이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난 뭐 중국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라고 하는 건, 중국이라는 말이 뭐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 지금 현재로 보면은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뭐예요? 지구촌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 사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중화 사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세계 4대 문명,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뭐 이런 쭉 들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황하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이 가장 위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뭘 갖고 있었어요? 가장 황하 문명이 위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중화 사상을 갖는 거예요. 지구촌의 가장 으뜸의 문화, 중심이 어디다? 이 중화사상 중국이다. 이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고 중화사상의 원천이 바로 4대 문명의 발상지인 황하인데, 우리 고구려 땅 내에 그거보다 이 황하 문명보다 1000년에서 3000년 앞선 문화가 있죠. 그게 바로 요하 문명입니다. 황하보다 훨씬 앞선 문화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홍산 문화로 이렇게 대별도 되고 이렇죠. 그런 용어도 있죠.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황하 문명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지고 품격 있고 세기도 한 1000년에서 3000년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중화 사상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생겼어요.